다음 챕터는 이제 줄기와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살아있는 인터넷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 우리 뇌, 그 식물은 사실 장기가 따로 없고 이렇게 다 융합이 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거기에서 다시 재생할 수가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동물과는 다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뿌리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식물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그 줄기와 가지라는 그런 부분도 식물의 그 구성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줄기는 식물의 말 그대로 중심이죠.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통 땅 위에 있지만 땅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줄기에서 팔다리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작은 그런 갈래를 말하게 되고요. 줄기는 왜 존재할까요? 네, 여기 보시면 그 포피, 아이슬란드 포피의 그런 여린 그런 줄기, 이것도 하나의 줄기로 볼 수 있고요. 꽃을 지탱하는 거죠. 그래서 꽃줄기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라고 하는 단단한 부분으로 이 식물체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사탕수수의 안쪽에는 굉장히 스펀지 같은 그런 섬유질을 하고 설탕물 같은 그런 수액이 가득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쓰러지거나 으스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피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다른 물체를 타고 올라가거나 휘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줄기 형태일 수도 있고, 이 식물은 그렇게 덩굴식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줄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개암나무 종류 같은 경우 이렇게 굽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기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굽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태들을 선발을 해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질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물들, 아이비 같은 경우도 줄기가 오랫동안 존재하게 되면 점점 목질화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나무는 아니죠. 아이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요 자작나무 종류 같은 경우는 나무죠. 나무는 줄기의 형태가 더 보다 단단하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비대해지는 그런 목질부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 줄기의 그런 속을 보면 겉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차이에 의해서 줄기 속의 구조는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외떡잎 식물은 이렇게 물관과 채관 그 관다발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고요. 그리고 진정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을 이루면서 물관이 안쪽에, 그리고 채관이 바깥쪽에 이렇게 태를 이루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태를 보면 이 세월의 흔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는데, 나무의 구조를 보면 맨 겉에 나무 껍질이 있게 되고요. 그 안에 바로 채관이 있습니다. 양분을 이렇게 수송을 하는 채관이 있고, 그 안쪽에 관다발 부름켜라 그래서 그 물관부를 매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름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물관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경이 되게 좋고 기후가 좋고, 그래서 생장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난 해인 경우에는 나이테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가뭄이라든지 혹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석이 너무 더웠거나 또 극한적인 날씨에 의해서 나이테가 이렇게 좁게 형성이 된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살아온 그 지역 환경에 예전에 그런 그런 기후에 대한 추측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나무의 나이테가 되겠습니다. 나무 껍질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나무 껍질의 역할은 가장 큰 것은 이제 그런 다른 동물이라든지 초식동물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균, 바이러스 이런 걸로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나무의 종류,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나무 껍질, 바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소나무처럼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벗겨지는 나무 껍질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코르크 같은 형태의 나무 껍질, 그래서 쉽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종이 같은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복잡이 나무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그 식물을 그 나무 껍질로 동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잎과 꽃과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 껍질로 나무를 동정하기도 하고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알려져 있는 미국 사시나무, 그 유타주에 있는 판도 숲에 가면 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게 약 8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4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아주 광대한 면적의 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나무의 뿌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 뿌리는 하나의 뿌리채기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산불이 이 지역에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산불이 나면은 가장 먼저 이 싹을 틔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이 산불이 도움이 되는 게, 다른 침엽수 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쟁에 밀리게 되고 이 나무가 쇠퇴하게 될 텐데, 이 나무는 여러 가지 그런 산불에 강화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군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크, 우리 자작나무의 숲이는 이렇게 하얀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숲이가 하얀 이유는 그 겨울철에 특히 그 이렇게 햇빛에 녹고 또 밤에는 얼고, 이런 얼고 녹고를 반복하면서 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나무를 항상 좀 차갑게 유지를 해주고,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반사를 시킴으로써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봄에 보면 이 나무, 이 흰색 숲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녹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봄에 가장 먼저 광합성을 시작하기 위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식화된 사파를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 한 개체로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그 유타주에 있는 브리스톨콘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5,06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나무가 그 한 개체로서는 가장 오래됐고, 요 군락이 그 이렇게 클론으로 연결된 그 군락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줄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낙엽 화렵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록 침엽수를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한다면, 낙엽 화렵수 같은 경우는 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름 같은 수관을 형성을 하면서, 그리고 이 줄기 자체가, 가지 자체가 이렇게 어긋나면서 자유분방하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간다면, 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그 침엽수, 대부분 이제 원뿔형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 서로 대칭 구조를 통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려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무들마다 자기네 그런 환경에 가장 빛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잎과 가지를 어떻게 뻗어나가냐에 대한 오랫동안의 진화의 결과에 의한 계산이 아닐까. 이 멍키 퍼즐 트리라고 하는 재미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칠레 원산지입니다. 근데 1760년대에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가 되면서 이 나무의 줄기와 잎의 형태가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무의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나무는 원숭이도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멍키 퍼즐 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이 칠레가 원산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칠레에는 원숭이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약간 이름이 좀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잎도 이렇게 정확하게 방사 형태, 마치 다육식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방울의 물이 있다면 한 줌의 그 한 줄기의 빛까지도 다 이용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의 그 방어책 중에 하나가 가시죠. 가시인데, 가시가 다 같은 가시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가시의 종류는 경침이라고 해서 그 줄기가 변형된 형태의 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그 가지에 변형된 부분이기 때문에, 격가지 같은 부분이 변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다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시 자체가 또 가지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잎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줄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침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나무로는 뭐 탱자나무라든지 피라칸다 나무라든지 이런 종류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역침이라고 해서요, 잎이 변형된 형태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잎이 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잎이 나지 않고 가시로 변형이 된 거죠. 이런 대표적인 나무, 그 식물은 그 선인장 종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가시가 바로 이런 종류가 되고요. 그 잎에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관다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마디에서 모여나는 특성이 있고요. 그런 특징으로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주 익숙한 가지죠. 그 장미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인데, 요거는 이제
그 피층이라고 해가지고 그 피층이나 표피가 밖으로 자라나와서 형성된 가시가 바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미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나무의 줄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나무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 고대 호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곤충들이 고대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호박 속에 갇혀서 우리 고고학적으로 박물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나무찐의 형태인데, 나무찐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 해충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균에 의한 어떤 그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줄기의 단면들을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나무찐 길이라고 해서 나무찐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찐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들지는 않고, 대부분 나무들이 어떤 그 긴박한 상황, 상처를 입었거나 필요할 때 나무찐을 분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항상 상시적으로 나무찐을 분비하는 종류가 돼요.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값비싼, 예전부터 그런 값비싸게 쓰였던 그런 향료의 경우에도 나무찐으로 만든 그런 향료이고요. 그리고 교회 의식이라든지 이럴 때 아주 향기를 내는 그런 재료로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나무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용혈수라고 해가지고요. 드라세나 드라코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그 나무찐 자체가 굉장히 붉은 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용의 피를 닮았다고 해서 용혈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가지를 치는 게 10에서 15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다시 똑같은 형태의 분지가 되고, 또 거기서 꽃 피고 잎이 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10에서 1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분지가 되어서 결국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자라는 아주 특이한 나무죠. 이런 나무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줄기 중에서 우리가 그 나무 줄기, 꽃줄기 이런 것도 있지만, 땅 속에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형태의 줄기가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히아신스, 뿌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히아신스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저반부라고 해서 아주 짧게 압착이 된 그런 줄기 형태가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편엽이라고 해서 잎 자체가 양파처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수분과 양분을 저장을 해서 이듬해 꽃을 피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윗부분, 그 동그란 부분의 윗부분에서 꽃과 잎이 나오는 눈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제 꽃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겹겹이 되어 있는 잎, 저장엽을 볼 수가 있고, 그 저반부에서 나오는 뿌리의 형태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좀 더 꽃이 많이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아신스는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줄기가 있는데, 그 유사한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그 비늘 줄기라 그래서 비늘 모양의 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비늘 줄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알줄기라 그래서 좀 더 이제 단축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비늘 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겹겹이 포개져 있다면, 알줄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단단한 그런 단축경 형태가 되어 있고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콤이라고 되어 있고요. 뿌리줄기 같은 경우는 라이좀이라고 하는데, 그 지면을 따라서 수평으로 계속 줄기가 자라는데, 그것이 이제 뿌리 역할도 하게 되면서 뿌리도 나오고요. 그 뿌리줄기에서 잎과 꽃이 이렇게 정단을 따라서, 또는 그 줄기의 그 규칙적인 간격에 따라서 잎과 꽃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뿌리줄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덩이줄기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감자나 고구마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줄기를 말하는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줄기의 역할을 많이 해서 마디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눈도 많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또 이렇게 엽록소가 형성이 돼서 약간 녹색을 띠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손이 막 부었을 때 그 뚱뚱한 손가락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덩이 줄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보면 우리가 봄꽃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수서나 튤립, 히아신스 이런 것들은 비늘 줄기가 되겠고요. 우리 그 글라디올러스라고 하는 절화용 소재가 있는데 그런 꽃하고 프리지아 이런 것들은 알줄기가 되겠습니다. 알줄기는 그 밑에 보면 새끼 알줄기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게 되는데 그거를 떼서 번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줄기들도 마찬가지로 번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종류들은 요 각각의 그런 눈을 떼거나 그 새끼 알줄기 또는 새끼 비늘줄기를 떼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뿌리줄기는 붓꽃이라든지 칸나, 생강 이런 것들이 바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다이아라든지 작약, 원추리 이런 것들은 덩이줄기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줄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나나 나무를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요.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고요. 그 하나의 풀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줄기가 아니라 사실은 잎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줄기는 땅 속에 뿌리 줄기 형태로 숨어 있고요. 거기에서 잎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나오면서 계속 포개어지는 거죠. 그래서 잎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마치 줄기처럼 단단하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뭐 그 힘자랑 할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찢는 그런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아주 얇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뭉쳐 있게 되면 굉장히 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바나나 잎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바나나 줄기에 그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공간들이 잎을 더 단단하게 모여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약간 생소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나무 고사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고사리가 이제 우리가 먹는 고사리도 있고 땅 숲에서 자라는 고사리도 있고, 근데 이 나무 고사리는 열대 지방에서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는 고사리라고 해서 우리 그 정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탐내기도 하고, 온실이 있는 정원 같은 경우는 이 나무 고사리를 아주 많이 전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줄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줄기가 아니고요. 이 라이좀이 이 땅 위로 솟아오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라이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면을 따라 이렇게 수평으로 자란다고 했는데, 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땅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 겉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섬유질, 뿌리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뭉쳐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고사리에 물을 줄 때는 요 땅에다 주거나 뭐 위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바로 그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샤워를 시키듯이 이렇게 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윌리엄 록스버그라고 하는 분은 인도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캘커타 식물원 원장으로 있을 때 그 영국에 있는 조지프 팩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식물학자한테도 많은 식물 정보를 세미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는데,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이분이 그 인도에 있는 화가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을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리고 유럽에서 어떤 세밀화 그런 고급진 기법과 그 인도만의 어떤 독특한 색깔과 어떤 질감, 이런 화풍을 이용해서 아주 독특한 세밀화, 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플로라 인디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저서를 남겼죠. 네, 줄기가 이렇게 잎을 내지 않고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변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잎이 이제 가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선인장들이 살아가는 곳은 굉장히 물이 귀하고 1년에 아주 적은 양의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 엽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엽침이 하는 역할은 그 수분 증발을 막을 뿐더러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이 자체가 이 공기의 흐름을 주변보다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분 증발이 그만큼 적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엽침이 들이우는 그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엽침으로 생기는 그런 그늘로 인해서 이 식물체가 좀 더 쿨하고 그 수분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초식 동물들이 이 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죠. 만밀라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되게 작은 식물인데
여기서 이제 되게 확대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오픈티아 파이아칸타라고 하는 우리 손바닥 선인장하고도 비슷한 이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의 줄기 형태로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긴 부분이 줄기거든요. 그리고 가시가 잎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진짜 물이 너무 없다 싶으면 자기가 이 줄기를 또 끊어냅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죠. 손바닥 같은 줄기가. 근데 그 떨어진 줄기는 그 땅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이렇게 싹이 나고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번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자연 상태의 번식 방법을 이용해서 이 식물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옆친 같은 경우 옆에 보면 작은 관모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관모들 같은 경우 지나가는 동물의 몸에 달라붙기도 하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아주 미세한 수분 입자들을 이렇게 응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뭐 공기 중에 물이 어디 있겠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한 그런 물, 수분까지도 이 엽침이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자신의 몸 밑부분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래서 유명한 건축가 분이 이런 그 영감을 받아서, 이 식물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 타워, 이 손바닥 선인장과 비슷한 모습의 그 타워를 만든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계에 있는 많은 식물들의 모습, 살아가는 진화의 그런 결과물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만밀라리아가 아주 작은 그런 선인장이라면,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자라는 선인장인데요. 사막의 파수꾼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엄청난 위용을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 변경주 선인장 또는 사구아로 선인장이라고도 하는 이 식물은 그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배경, 사막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배경이 되고 하는 그런 식물이고, 높이가 한 15m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그 한 개체당 뭐 5톤 정도까지 그렇게 나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명은 한 200년 정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유명한 식물인데, 팔 하나가 자라 나오는데 50에서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느리지만 아주 거대하게 자라는 이 식물 같은 경우, 이 생태계에서 그 소노라 사막 같은 경우, 아리조나 그런 경우 이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꽃이 피게 되면 낮에는 새들, 그리고 밤에는 박쥐들이 이 꽃을 많이 이용을 해서 먹이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가 달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그 먹이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라 딱따구리라고 하는 그런 새가 이 변경주 선인장의 둥지를 틀게 되는데, 구멍을 내서 그렇게 만들어진 둥지가 또 다른 새들의 그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인장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벼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식물이 수만 번 중에서 하나가 20만 번 중에서 하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건데, 이런 벼시 생기게 되면은 벼시 생기는 이유가 뭐 번개를 맞았거나 뭐 상처가 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많은 그 팔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줄기는 또한 그 뿌리만큼이나 아주 예민하면서 놀라운 감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식물 같은 경우 우리 동물보다 15가지 이상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랄 일인데요. 이런 덩굴손 같은 경우도 그런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늘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늘이 있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늘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자기가 타고 올라갈 물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개체에서 나온 덩굴손이 있는 쪽으로는 또 안 갑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가봐야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덩굴식물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세미 오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밑에는 흰 큰 맥꽃이라고 해서 1년에 뭐 한 3m 이상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쉽게 제압을 하고, 그리고 햇빛 경쟁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 덩굴식물들의 세계가 우리 이 정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감기 그리고 왼쪽 감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갈등이라는 말도 등나무 같은 경우는 왼쪽 감기로 자라는 식물이고 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감기로 자라기 때문에 서로 상충이 일어난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동굴식물의 감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풀의 반란이라고 해서 아까 그 바나나하고 나무고사리가 진정한 나무가 아니고 풀이고 뭐 이런 사탕수수도 풀 종류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대나무 역시 많은 그 이름에 나무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풀 종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여기 사진 속에 보이시는 그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높이가 뭐 30m까지도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1년에 그러니까 죽순이 나와가지고 그 생장기 동안을 관찰해 보면 하루에 1m씩 자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 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속은 비어 있지만 마디와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소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아까 그 유타주에 있는 판도숲의 그 미국 사시나무처럼 요 나무 같은 대나무들 같은 경우도 밑에 뿌리 매트가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감히 그 사이에서 자랄 수 없을 정도로, 정원에서는 이 식물을 심을 때는 이 다른 식물과 같이 심지 못하고요. 별도의 이렇게 딱 구역이 나눠진 그런 공간에 이 대나무를 심게 되고, 대나무 숲이 한번 형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멋진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